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의 금리 동결과 이로 인한 생활 경제에 직접 미치는 그 영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우리 이제 연준 하잖아요. 짧게 연준으로 갈게요. 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한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지속해서 강화해온 이 추가적인 긴축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말하면 뭐냐?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동결을 3번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있을 터인데 그게 언제냐? 이것도 이제 좀 시사를 했습니다. 자, 연준은 올해 마지막 정례 회의를 마친 뒤에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 내지 5.50 그 퍼센테지로 유지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서 이번이 3번째 연속 금리 동결 조치입니다. 자,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이 있었으며 또 경제 활동이 둔화됐고 그런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악화되지 않아서 이 동결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연준은 최근 지표는 경제 활동 성장세가 지난 3분기에 강한 속도에서 좀 둔화됐음을 시사한다라면서 고용 증가세는 올해 초반에 비해서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강세이며 고용은 좋으며 또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다라고 밝혀서 금리를 지금 인하하는 건 좀 이르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자, 이 연준이 이렇게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도 설명하지만 몇 달, 석 달 뒤, 6개월 뒤 그 미래의 시점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발표하는 내용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은 사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니만큼 시장의 관심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관심은 이 금리를 또 동결할 것이냐라는 그것보다, 왜냐하면 금리 동결은 거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동결 여부보다는요 더 관심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 연준이 발표하는 내년 경제 전망, 그 내용에 더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준은 내년 말 기준 금리를 4.6%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보다 0.65에서 0.90%포인트가 낮아진 그런 금리를 내년 말쯤에는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뭐 한꺼번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내년 말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그러면 연준이 내년에는 0.25%포인트씩 한 3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인하를 계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 동결, 그리고 나아가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조금씩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이 강하게 이제 퍼짐으로 인해서 자, 어제 오늘 생기고 있는 경제적인 변화도 적지 않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기 전에 미리 어떤 그 배경 설명, 그 경제적인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미국에 있던 달러가 해외로 살짝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금리가 좋으면, 뭐 지금 물론 좋긴 합니다만은, 금리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괜히 투자한다고 미국의 달러가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국에 들어와서 이자만 받아도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가 동결되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인하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달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미국에 있는 달러가 가만히 있어봐, 여기 계속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이제 이자로 좀 배불리던 시절은 좀 지나가겠네. 그러면 다른 데 더 좋은 투자자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이 달러라는 놈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빠져나가는 달러가 그럼 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치면,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지금보다 달러가 조금 더 많아지게 될 터이니까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달러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겠죠.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뭡니까?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내야 하는 원화, 이거잖아요. 지금 뭐 1,300원 막 이랬었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만 해도. 그런데 이제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달러가 가치가 내려가니까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300원, 1,400원씩 줄 필요가 없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300원보다 조금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에 대한 가치 하락은요, 또 다시 말해서는 금이나 가상화폐 등에 대한 또 상대적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 설명이고요. 요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면 앞으로 경제 뉴스 막 나올 때 그냥 씩씩씩 들어오실 겁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 그대로 어제 오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는 급락했고 금과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했다. 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오늘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들여다볼까요?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현재 그 하루 전에 비해서 1.3%가 상승한 2,005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이 올라가면 더불어서 은도 올라가죠. 은도 더불어 상승해서 온스당 2.5% 상승한 23달러 32센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금도 0.1%가 오른 930달러 56센트에서 지금 현재 안팎에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그 원달러 환율. 자, 이것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곧바로 영향을 받았죠. 자, 원달러 환율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어제 20원 넘게 내렸습니다. 이 상당히 큰 폭이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무려 25원가량 떨어지면서 현재 129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1310원, 1320원, 뭐 133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벌써 많이 떨어져서 129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금리 인하가 더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 환율은 계속해서 조금씩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1290원이지만 1280원, 1270원, 뭐 심하게는 125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백그라운드를 아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스스로. 자, 생활경제 관련 소식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캘리포니아 말고,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말고 타주는 뭐 어떤지 정확하게는 뭐 제가 다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캘리포니아 주는요, 이 가스값이 요즘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서 이러다가는 뭐 6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들고 가스 주유할 때마다 막 짜증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해피해. 가스 넣을 때마다.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요즘은 많이 내려서요. 지금 3달러대 가스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 들으실 때 유의해야 될 게 3달러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3달러, 갤런당 3달러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3달러대라는 건 대부분 뭐 3달러, 90센트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특히 그런데요. 남가주 지역에서 이 가솔린 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뭐 애나하임이랄까, 뭐 플러튼이랄까 이런 지역에 4달러 미만, 즉 3달러대의 그 가솔린을 파는 주유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일부 주유소에서는요, 지금 가장 싼 등급의 경우에 3달러 99센트. 어쨌든 간에 3달러는 3달러대잖아요. 3달러 99센트 그 사인이 붙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에서는 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가솔린 가격이라는 것은 이 식료품 가격만큼이나 민감한, 그리고 뭐 안 쓰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품목인데요. 이 가솔린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 전반적인 미국의 근원 물가가 내려간다 또는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그런 수치입니다. 자, 특히 이제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하게 될 것이고, 뭐 어제 동결했지만 더 나아가서 또 금리 인하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금리와 관련된 뭐 백그라운드 배경 설명 또는 실제 금리가 동결됐고 내년에 인하할 거고 그로 인해 금 가격 올라 비트코인이 올라 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가솔린 가격의 인하라는 뉴스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의미가 있고 많은 어떤 기준점을 시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인하될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역시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인들의 경우에는요,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의미 있는 그런 물가 안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모기지 금리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어들이 조금 늘어나게 되고, 바이어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집값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거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는요, 뉴욕타임스가 미국 내 최고 음식 23개를 선정하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반상이라는 한식당의 물회면을 그 중에 하나로 꼽았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이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확히 모르면 1시간 반, 2시간? 2시간은 좀 안 되죠. 세크라멘토 쪽에 사시는 분들이 가끔 나는 주말에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그쪽은 안 가봤는데 다음번에 샌프란시스코 가볍게 놀러 갔을 때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댓글 올려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자, 그런데 뉴욕타임즈가요, 이번에는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인 그 뉴욕 지역만을 놓고 최고 음식을 선정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올해 뉴욕의 최고 요리 8가지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뉴욕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한인 국밥집에 돼지곰탕을 선정했습니다. 돼지곰탕을요. 네, 뉴욕타임즈는 뉴욕 지역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 가운데 이 최고의 요리 8가지를 발표하면서 옥동식이라는 한식당에 돼지곰탕을 그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옥동식이라는 식당은요, 지난 2016년 소위 한국의 그 홍대 앞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 마포구 서교동에 처음 문을 연 식당입니다. 아주 뭐 그렇게 오래된 식당은 아니잖아요. 한 6년, 7년 남짓. 그런데 깔끔한 국물 맛에 그 돼지국밥이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에서도 단숨에 이 맛집으로 등극을 했고요. 이후 지난해 11월 뉴욕 맨하탄에 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본점인 홍대 앞 서교점 역시 매년 그 미슐린 가이드 맛집으로 선정되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투명한 돼지고기 육수가 특징인 옥동식의 그 돼지곰탕에 대해서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맛이라면서, 그러나 또 특별한 날에 먹으면 더더욱이 맛있는 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그 돼지국밥이야말로 서민 중에 서민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돼지국밥. 우리가 언제부터 돼지국밥을 먹었지? 그리고 돼지국밥은 정확하게는 어떤 음식이지라는 걸 조금만 찾아봤습니다. 간단하게만 전해드릴게요.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돼지국밥의 유래는요, 그런데 뭐 고려시대, 그리고 물론 더 올라간다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가서 이제 그때 만들어졌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뭐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먹는 이런 형태의 이제 돼지국밥은 한국 전쟁 때 이북 지역의 그 피난민들이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이 부산 지역에 전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한국 전국으로 퍼졌다. 그래서 이제 뉴욕 해외까지 퍼졌다. 그러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피난 시절에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의 그 부산물로 설렁탕을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설입니다. 소고기는 비싸서 뭐 구경도 당연히 못할 때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소뼈도 귀할 때이니 소뼈로 끓이는 설렁탕은 배부른 소리였던 그 전쟁 피난민 시절, 뭐 설렁탕인지 곰탕인지 여하튼 소로 만든 그 끓인 탕. 그런데 그렇게 귀하던 시절 그나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던 그 돼지 뼈나 돼지 부산물 등을 모아서 끓여서 삶은 고기와 밥을 함께 넣어서 먹는 음식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것도 뉴욕에서 8대 요리로 선정됐다라는 사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난 시절에 어렵게 그 어려운 전쟁통 피난 시절에 만들어 먹던 그 돼지국밥이 지금 시절이 이렇게 세월이 바뀌어서 미국 뉴욕에서 최고의 음식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그리고 좀 감동적인, 그리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LA에서요, 동쪽으로 이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동쪽으로 가면 렌초 쿠카몬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하죠. 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동네가 그런 동네가 있어, 이름이. 그랬는데 이제 렌초 쿠카몬가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요즘에는요, 근데 이제 이곳에도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뜨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렌초 쿠카몬가라는 지역에서 라스베가스까지 한 220마일 정도 되는데요. 그 렌초 쿠카몬가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있는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하이스피드 레일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KTX 같은 거죠. 고속철도가 깔려지게 됩니다. 이게 그전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때문이에요. 오는 2028년 LA에서 열리는 그 올림픽에 맞춰서 그 전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캘리포니아주의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에 총 61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이에 따라서 수년간 그동안 이제 소문만 무성했던 라스베가스행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드디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네바다주 연방상원의원 사무실에서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맡은 민간기업 브라이트라인이라는 기업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인프라 패키지 자금으로 30억 달러를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와는 별도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연방정부로부터 이제 31억 달러를 별도로 받아서 이제 모두 61억 달러의 연방기금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총 120억 달러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민간 자본과 국채 등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자금을 더 조달할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뉴스에 따르면 브라이트라인이라는 이 민간 기업은 이미 15번 프리웨이 인근에 철도 공사에 필요한 부지도 확보를 했으며 또 노동협약 등 건설에 필요한 연방정부의 승인도 받아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제 내년부터는 곧바로 공사가 시작돼서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건설될 고속철도는요, 시속 200마일로 달린다고 합니다. 시속 200마일로 거의 난스탑으로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까지 2시간 만에 도착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고속철은 그 렌초 쿠카몬가라는 앞서 설명드린 그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헤스페리아 또는 애플밸리라는 지역에 한 차례만 정차한 뒤에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난스톱으로 베가스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LA에서 가시는 분들은 고속철도는 아니지만 LA 유니온역에서 렌초 쿠카몬가까지 가는 열차는 있습니다. 그렇게 타고 간 다음에 여기서 고속철도로 갈아타서 바로 가든지, 현재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예 LA에서부터 라스베가스로 처음부터 고속철도로 가는 것까지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속철도로 가려면 이제 철도가 고속철도용 철로가 깔아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렌초 쿠카몬가라는 곳에서부터 고속철로, 즉 다시 말해서 천천히 말씀드리면 고속철도용 철로를 깔아서 난스탑으로 그냥 달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시속 200마일로. 자, 이에 따라서 공사가 시작되면 이 지역 부동산 가격도 술렁이게 될 전망입니다. 네, 테슬라가 리콜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테슬라는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서 차량 무려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답니다. 이번 리콜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올해 12월 7일 사이,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서부터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오용, 즉 잘못 사용되는 그런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의 교통안전국은 오토파일럿 기능이 작동한 그 테슬라 차량이 응급 차량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이후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지 한 2년 됐는데 결국 운전자 부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경고했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 결함을 발견해서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국은 조사 결과 차량에 운전자들을 주의시키는 그런 장치가 불충분해서 잘못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자율주행 기술은 책임 있게 작동될 때만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리콜을 강조했다. 다 리콜해서 테슬라는 책임 있게 이 부분을 완벽하게 고쳐서 내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테슬라의 리콜은 이번이 올해로 2번째 있는 일입니다. 자,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그 뒤집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이른바 머그샷을 찍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머그샷을 활용한 상품 판매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돈도 참 많으신데 이런 컵 같은 거 팔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정치기금 마련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많으신데. 자, 여하튼 머그샷 사진이 들어간 그 티셔츠, 소위 머그샷 셔츠 등으로 선거자금 모금에 한번 재미를 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 머그샷이 들어간 그 아이들 그 좋아하는 그 트레이딩 카드인데 서로 돈 주고 사고받고 또는 서로 교환하고 하는 소위 그것은 이제 트레이딩 카드라고 하잖아요. 물물 교환 또는 구입 등등이 가능한.
그 트레이딩 카드에 머그샷 사진을 찍어서 그 카드를 팔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트레이딩 카드를 팔면서 $5,000 가까이 누군가가 이제 살 때, 그러면 그 머그샷 찍을 때 입었던 양복을 조금씩 짧게 잘라서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한 독특한 그런 상술이에요.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그 SNS에 글을 올려서 머그샷이 들어간 트레이딩 카드 출시를 합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47장의 카드를 사면 머그샷 때 입었던 그 양복 조각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더불어서 $10,000라고 해서 저와 함께 저녁에 초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이거 핫하겠는데요? 이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요새 하죠. NFT. 즉 이제 NFT 형태의 그 트레이딩 카드 한 장의 가격은요, $99라고 합니다. 얼마 안 하네? 나도 하나 살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네, 뭐 하나 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양복 조각을 받고 초청도 받고, 근데 뭐 초청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추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양복 조각은 아마 받을 겁니다. 양복 조각을 받기 위해서는 $4,653어치를 사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8월 이게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이제 기소됐었을 때 머그샷을 촬영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당시 이를 그 저항의 상징으로 홍보하면서 각종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고요. 그때 상당한 선거 자금을 기부받는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아마 한 500만 불인가 벌었을 거예요, 그때. 트럼프 선거 캠프는 당시 24시간 동안 한 500만 불 조금 못 되죠. 한 $450만 넘는 선거 자금을 모금해서 자체 기록으로는 24시간 모금 최고 기록을 그때 만들었다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트럼프 캠프는 지난 4월에는 또 가짜 머그샷이 들어간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머그샷을 찍기도 전이에요. 근데 머그샷을 찍을까? 안 찍을까라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아예 캠프에서 아유, 야, 머그샷 찍을까? 안 찍을까? 그게 그렇게 궁금해? 그래, 머그샷 찍은 것으로 상정해서 내가 아예 만들게. 그래서 본인들이 캠프에서 아예 머그샷 찍은 것처럼 가짜 사진을 만들어서 티셔츠에 찍어서 팔았어요. 당시 뉴욕에서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머그샷 촬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캠프에서 아예 가짜로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각종 기소를 바이든 정부의 정적 제거 또는 정치적인 마녀 사냥 등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티셔츠, 그다음에 컵 이런 것을 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머그샷 찍은 것을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상징이다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99짜리 트럼프 머그샷이 들어가 있는 그 카드를 $4,763어치 사면 그때 입었던 양복 한 쪼가리를 잘라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마 관심이 핫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관심 있어서 그거 사시게 되면 인증샷 찍어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얼만큼,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양복을 잘라서 보내줄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자, 미국 정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서 국제인도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를 해야 한다라면서 이스라엘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지하터널에 막 쏟아붓겠다라는 이스라엘 그 전략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좀 걱정스럽다라는 것이죠.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지하터널 침수 작전에 대한 논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쓰는 어떤 전술이든 국제인도주의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민간인 보호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그 하마스의 은신처이자 또 이동수단이 되고 있는 지하 터널을 파괴시켜버리고 또 무능력하게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의 하나로 지난달부터 이 바닷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 지하 터널에 계속 갖다 부어버리는 것이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결국 그 지하 터널을 바닷물로 완전히 침수시켜서 지하에 있는 하마스 요원 등이 지상으로 올라오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죽던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더 걱정은 그 지하 터널에 인질들 가운데 상당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런 작전을 펼치면 인질들의 애꿎은 희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미국 정부나 국제사회의 걱정입니다. 자, 이 작전의 여파로 인도주의적인 피해에 대한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가자지구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다. 바닷물을 땅속에다 막 버버리니까 지하수와 바닷물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하수는 먹을 수 있지만 바닷물을 먹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을 엄청나게 계속 지에다 퍼부으면 기존에 있는 지하수와 이게 섞여버리면서 결국 그 지하수인 줄 알고 먹었다가 잘못하면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토양 등에 대한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UN 총회에서요, 이번 전쟁의 휴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의 외교적인 고립이 그럼으로 인해서 부각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종전하라고 계속하면서 UN 결의안까지 만들었으니까 미국이 좀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난 8일 UN 안보리에서 그 휴전 촉구 결의안이 이루어진 이후에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그때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는 유일하게 종전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가 미국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주 국제사회에 좀 눈치를 좀 보게 되는, 또 이스라엘 눈치도 보고 국제사회 눈치도 보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여론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비리 의혹을 제기해온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입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결의안을 상정해서 찬성 221대 반대 212표로 가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를 들으실 때 혹시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탄핵을 가결했다는 게 아니고요.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사를 해보자, 조사를 하자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탄핵됐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 공화당은 일단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가 당연히 되는 거죠. 자, 이 결의안은 사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통과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이 공화당 차원에서 이미 시작한 그 탄핵 조사를 하원 조사로 공식화한다는 의미, 뭐 그렇게 이제 공화당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통령 탄핵이 지금 가결된 건 아니고요. 자, 여하튼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가결된다는 건 말고 그건 탄핵 조사가 가결된 거고요.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상원으로 올려보내져서 상원에서도 이 탄핵 재판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3분의 2 통과는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뭐 탄핵될 가능성은 뭐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회에서 자꾸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내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설문지를 여러분들도 받았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하실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서 응답한 사람들,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64%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높다면 높고 뭐 낮다면 낮은데 일단 64%의 이 응답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민주평통이 한국에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통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1%,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3%.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 답변은 64%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민주평통이 그 통일 필요성이라는 것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에 역대 최저치 기록입니다. 이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 답변 비율은 지난해에는요 70.4%였는데 지난해보다 6.4%포인트가 감소한 것입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방금 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마음속으로 하셨나요? 자,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이유로는 31.8%가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이게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가 27.7%, 민족 동일성의 회복이 15.5%, 그리고 자유와 인권 실현을 위해서가 11.5%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좀 한국 뉴스를 좀 이어서 한국 쪽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끝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가 생각도 많이 좀 해봐야 할 그런 소식입니다. 일단 제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청년들입니다. 자, 한국에는요, 현재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두어 버린 소위 고립 또는 은둔 청년이 무려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들 고립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스톱 상담 창구를 마련해서 고립 그리고 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투입해서 이들의 사회적인 적응과 또 취업 의욕을 돕는 소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예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굴해내고, 그리고 나서 발굴이 되면 그런 청년들이 발견되면 사후 관리를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대책은 그동안 종종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이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의 그 고립 청년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고립 청년이 54만 명, 또 이들 중에 사회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완벽하게 제한된 공간에서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더 심각한 고립, 즉 은둔 청년은 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비대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 창구를 내년 하반기에 마련해서 고립과 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해 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된 이들 청년의 주된 활동 공간이 온라인, 이들은 이제 조그만 집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이 뭐예요? 1년, 2년 동안 집안에서만 밖에도 안 나가고 있으면서 그래도 유일하게 하는 활동이 뭐예요? 네, 인터넷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주된 활동 공간이 온라인이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언제든 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굴된 고립 또는 은둔 청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청년 미래센터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전담 관리사가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심리 상담도 하고 또 대인 접촉 확대 등 일상으로의 회복도 도와주고 또 가족관계 회복, 또 대인관계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자, 그럼 5천만 명 인구 가운데 앞서 제가 고립, 은둔 청년이 54만 명이라 그랬죠? 5천만 명 인구 가운데 54만 명. 인구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구는 5천만 명 인구는 1살에서부터 90살, 100살까지 모든 인구를 합친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좀 빼고 본다면 20살 이하 다 빼고, 그리고 한 40살 이상 다 빼고 20살에서 40살 되기 전까지만 본다면 이게 5천만 명이 아니죠. 절반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럼 대충 한 2천 명으로 본다면 2천 명 가운데 54만 명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그 확률로 이런 은둔 청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립이라는 것은요,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은둔이라는 것은 고립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은둔은요,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거주 공간에 스스로를 완벽히 가두어버린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과 은둔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립을 넘어서 이제 은둔 청년 가운데 약 60%는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연령별로 본다면 고립이나 은둔 청년 비율이 25세에서 29세 사이가 37%,
30세에서 34세 사이가 3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립 은둔 청년 가운데 대졸 학력이 무려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을수록 고립이나 은둔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밝힌 사람이 18%,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사람이 5.6%, 중학교 졸업 이하라고 밝힌 사람은 0.8% 순이었습니다. 특히 75.4%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전체 청년의 평균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람이 2.3%밖에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 75%에 달하는 이 확률은 굉장히 높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들 가운데 26%는 실제로 그런 걸 행동에 옮겨본 적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끔찍한 조사 결과, 끔찍한 상황이죠. 자, 스스로 숨어버린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런 생각과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비율이 또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도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나 이 지원단체의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고립 은둔 청년의 81%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희망적인 답변이죠. 그런데 다만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교통비나 또는 외출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비용이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게 없어서 그런 이유로 다시 고립되는, 다시 숨어버렸다라고 조사 결과에 답변을 했습니다. 자, 정부의 지원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자기가 지원되고 자기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여기서 구원되기를 원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80%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정부 지원이 시작되면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람도 나름대로 꽤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가닥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조사와 중요한 정부 정책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약간의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의 한 자락을 잡고 한국 정부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하겠다라는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기운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